자, 이제 187페이지. 이제 점포 유형과 입지가 있어요. 반가로 2번에. 거기에 이제 시험에 은근히 좀 나오니까 별표 쳐놓고. 동그라미 1번에 집 심성 점포가 있어요. 얘는 도심의 중심부에 입지하는 이렇게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뭐 CGV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집 재성 점포란 것은 이렇게 어떤 업무 연계성이 좀 높고 이렇게 동종업종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법원 인근에 보면 변호사 사무실들, 법무사 막 이런 것들이 몰려 있고, 뭐 시청 인근에는 또 세무사 또는 저기 뭐 이렇게 뭐 노무사 뭐 이런 것도 몰려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 갖다 집재성 점포다라고 불러주고요.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하는 거, 분산 입지, 분산 흩어진대. 그래서 산재성 점포는 세탁소 이렇게 편의점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것은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재성 점포다라고 해요. 예. 지금 점포 제목은 밑줄은 다 그어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예.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물어봤어요. 자, 또 넘기셔가지고 이심적 집재성 또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것은 좀 약한데 개념이 이렇게 어떤 철공소, 화원 뭐 이런 애들끼리 지네들끼리 군데군데 일부 국지적으로 모여서 입지하는 형태. 다음 선 매품점은 선택한대요. 물건을 삼에 있어서 여러 매장의 점포하고 서로 비교해서 뭔가 구매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선매품. 그러니까 우리 그 전자제품 매장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한 매장에서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매장하고 비교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선매품이라 하고요. 전문품점은 뭐 크게 문제 없겠죠. 다음 됐고 이제 양가로 8번.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이 최근래 좀 안 나왔지만 아무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다가 이 점포를 오픈한다면 여기서 얼마만큼의 매출 수입이 나올 수 있는지 그 가능한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이다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무슨 법 나왔어요? 이렇게 하세요. 면적 비율법이라고 하세요. 면적 비율법.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면적 비율법.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좀 쓸 건데 쓰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얘는 왜냐면 우리 저번 수능 때는 세부적인 내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여주려고. 자, 어떤 거냐면 어디 평택 일동, 경기도 평택시 평택 일동에다가 갑돌이 옷가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지역은 이미 옷가게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의 옷가게 면적에 대해서 내가 오픈하고자 하는 대상 옷가게 면적의 비율에다가 요 동네 사람들이 옷을 소비하는데 얼마만큼 소비가 이루어지느냐, 소비 지출 가능액을 곱해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해 보겠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국은 이 비율법은 전체 면적에 대한 대상 점포 면적, 뭐의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면적의 비율을 가지고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냥 면적 비율법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유추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추법. 유추법이라는 것은 기존 점포 등을 통해서 가능 매상고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 평택 옆에 보니까 거기서 옷가게를 해요. 아식스 매장을 해. 근데 한 달 매출액이 한 5천 정도 나와야지 뭐 유지가 되고 좀 뭐 이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나도 지금 이쪽에다가 아식스 매장을 하나 하려고 한다. 근데 보니까 제 친구가 있는 동네랑 여기랑 상권이 유사해. 그러면 제가 한 달에 5천 정도 팔린다면 나도 그 정도 팔리겠지라고 기존 점포를 통해서 신규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예상해 보는 것을 유추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에 이제 중용 모형 있죠. 중용 모형은 딱히 이거 신경 쓸 건 아닌데 아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질량의 비례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해줄 건데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0명 있는데 그 중에 A로 갈 수 있는 소비자가 20명이라고 가정할게요. 확률 계산해 보니까. 근데 1인당 A로 가면서 쓸 수 있는 돈은 10,000원이라고 할게.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이 A로 가고 1인당 10,000원씩 소비를 한다면 A 매장의 가능 매상고는 얼마밖에 와요? 20만 원. 그렇게 알아보는 게 바로 중용 모형이에요. 문제 없고요. 네 번째, 회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체크 좀 합시다. 회귀 모형. 동그라미 1번.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 변수들로 대상 점포의 예상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 식당을 하려고, 식당. 그러면 식당의 매출 수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맛, 가격, 주차 조건 등등등 이렇게 해서 매출 수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가능 매상고를 알아본다. 이걸 갖다가 회귀 분석 또는 회귀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한번 듣기만 해볼게요.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식당의 가능 매상고가 얼마인지 이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식당의 가능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맛, 가격, 주차 공간 등등등. 여기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이걸 갖다 독립변수라고 그래. 이런 독립변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가능 매상고라는 종속된 값이 나온다 해서 종속변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도 과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이런 거 가지고 오답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뭘 한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대. 영향을 주는 얘들이 뭐냐? 독립변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게 종속변수다. 그렇게 한다는 거. 용어 정도만. 자, 이제 190페이지 가볼게요. 공업입지가 나와요. 공업입지가. 공업입지. 칠판 볼게요. 공업입지는 공장이 어디 입지하느니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이제 공업입지인데, 먼저 이론을 잠깐 보니까 우리 책에 이론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예, 어디? 거기 보니까 맨 처음에 동그라미 1번에 베버의 무슨 이론 나왔어요? 최소 비용 이론. 그래요. 베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공장 입지할 때는 이런저런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했을 때 가장 비용 부담이 낮은 곳에 공장 입지하지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베버는 낮은 비용성을 강조했대. 근데 반면에 바로 밑에 보니까 래시 나오죠. 래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최대 수요 이론. 아니, 책 넘기지 말고 그 그림 봐봐. 그림. 최대 수요 이론 이야기했죠? 래시는 베버를 비판했대요. 야, 공장이 어떻게 비용 부담만 작다고 해서 그게 제일 좋다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팔려면 높은 판매 수익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인근의 공장이 입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사실 둘 다 맞는 거 아닌가요? 비용을 줄이는 것도 돈 버는 거고 많이 파는 것도 돈 버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베버의 이론이 주가 됩니다. 베버. 어디? 191페이지 보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나와요. 단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별표. 공업 입지의 중요한 비용 3대 요인인 임금, 집적이익, 수송비 중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수송비용이 가장 낮은 곳이 최적의 입지라고 하였다. 수도. 이제 이 질문이 중요한데요. 내 공장을 하려고 그래? 인건비가 뭔지 알죠? 임금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지. 원료나 제품을 운반할 때 수송비가 들어가겠죠. 운송비, 수송비.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지. 자, 근데 집적력 또는 집적이익이란 것은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상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갑돌이가 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물류창고가 좀 필요해요. 창고 시설이 필요해. 갑돌이가 보니까 이 평택 일대에서 땅을 사가지고 물류창고를 직접 지으려고 봤더니 이건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마침 보니까 저기 평택 외곽이 성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이 대단히 물류 단지가 생긴대. 그래서 갑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비싼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직접 지어서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쪽 가서 임대료 주고 쓰는 게 낫겠다 하고 갔거든. 근데 정말 갑돌이 같이 생각하는 애들 그쪽에 다 몰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 지출이 적게 나갈 수도 있겠습니까? 비용 절감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를 갖다가 예, 집적 이익, 집적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시 아까 어디 별표 치라고 그랬어요? 안 쳤어? 얼른 쳐, 얼른. 1번에서 화살표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밑에 파란색 기출지문으로 연결시켜놔요. 화살표 해가지고. 예. 자, 어디 볼게요. 기출문제. 배부에 의하면 공장의 입지 요인인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의 입지랍니다. 맞아, 틀려? 그럼 안 돼. 인건비하고 수송비는 최소가 좋아. 그러나 뭐는? 집적 이익은 큰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예, 그래요. 192페이지 넘기세요. 자, 이제 공장 입지하는데 어디 옆에 입지하느냐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표가 보이십니까? 표 왼쪽에도 1, 2, 3, 4, 5 오른쪽에도 1, 2, 3, 4, 5 나와 있죠? 1번, 2번, 3번만 양쪽 다 체크해놔. 표 안에 있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이제 봅시다. 자, 원료 생산지가 있어요. 원료 생산지. 원료 생산지에서 소비자가 있는 시장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생산지에서 소비자가 있는 시장으로 이렇게 온답니다. 근데 이 사이 어디 공장이 있대요. 왜냐면요. 연탄, 연탄의 원료는 뭐야? 석탄이지 뭐. 그러면 탄광에서 원료를 생산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석탄을 갖다 줍니까? 연탄을 주잖아요. 아마 원료 생산지에서 소비자가 있는 시장 그 사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원료를 제품으로 바꿔주는 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원료 생산지 인근의 공장이 입지하는 형태를 뭐라 불러주냐면 원료 지향형 입지다라고 불러줍니다. 뭐라 불러준다? 원료 지향형 입지다. 다음 두 번째, 소비자가 있는 시장 인근의 공장에 입지하는 것을 시장 지향형 입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료 지향형 입지, 시장 지향형 입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좀 편한 거 먼저 합시다. 편제 원료, 보편 원료 잠깐 해볼게요. 네. 편제 원료란 것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료가 편제 원료고 보편 원료란 것은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보편 원료예요. 어디? 국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국수의 원료는 밀가루죠. 그죠? 밀가루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밀가루는 아무 데서나 손쉽게 다 구할 수 있죠? 그게 보편 원료예요, 보편 원료. 그러면 밀가루를 이용해서 국수를 만드는 국수 공장은 이 밀가루라는 보편 원료를 아무 데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장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생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 특별한 문제가 안 된다면 판매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많은 곳 인근에서 팔아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지향형 입지를 한대요?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제 이 학생이 대나무를 이용해서 죽제품 공장을 하겠대. 그럼 죽제품의 원료는 소나무예요, 감나무예요? 대나무죠. 그럼 이렇게 큰 대나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대나무가 충분하게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담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원료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료죠.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원료 조달이 더 손쉽게 나타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래. 그래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료는 당연히 원료 조달이 가장 큰 문제니까 무슨 지향형 입지?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통조림 상태, 원료 상태에서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데 텄어. 제품 만들면 금방 상한다. 그러면 제품의 부패가 빨리 나타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빨리 소비자한테 넘겨야 되겠죠. 무슨 지향형 해야 될까? 시장 지향형. 원료 부패가 심한 사람은 빨리 제품으로 가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지향형? 자, 다시. 전남 나주에 보면요, 배가 유명하죠. 그죠? 나주에 복숭아도 좀 유명해요. 복숭아도.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진짜 큰 복숭아 공장이 있어. 황도 복숭아 있죠. 그 공장이 있거든요. 통조림 공장이. 왜냐, 복숭아는 이렇게 따가지고 좀 놔두면 금방 물러져 버려요. 원료가 금방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료 산지에서 수확하자마자 바로 가공을 해야지 안 상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원료 부피가 심한 산업은 무슨 지향형 입지?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다음. 이제 어디? 이제 이런 말 있어요. 중간재나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는 여기 무슨 상인데요? 몇 개 빨리빨리 저기 지금 손님 기다리니까 얼른 갖다 주세요. 그러면 네, 얼른 갖다 드릴게요 하고 얼른 갖다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중간재나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는 어디 옆에 입지해야 돼 있어? 그렇죠. 소비자가 있는 시장 인근에 입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이런 말인데요. 원료 상태에서 제품을 만드는 건데 원료는 큰데 제품은 작아질 수가 있대요. 이런 경우를 중량 무슨 산업이라고 하냐면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한대요. 원료는 크고 제품은 줄어든다. 네, 중량 감소 산업.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탕수수 10트럭을 가지고 설탕을 만들면 설탕 한 트럭밖에 안 나온다고 하자. 그러면 원료는 큰데 제품은 줄어들죠. 중량 무슨 산업이에요? 감소 산업이죠. 그러면 이런 중량 감소 산업은 부피가 큰 원료를 시장까지 가지고 가는 것보다 아예 원료 산지에서 가공을 해서 부피가 작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운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맞죠? 따라서 이런 중량 감소 산업은 무슨 지향형 입지를 한다?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다음. 원료는 조그만데 제품이 커질 수가 있어요. 중량 무슨 산업일 것 같아요? 네, 중량 증가 산업이죠. 옥수수 한 주먹을 집어넣고 뻥튀기 기계에다 집어넣고 튀면 이렇게 뻥이요 커져 버리죠. 그러면 원료는 조그만하고 제품 커졌죠? 중량 무슨 산업? 증가 산업이죠. 그러니까 그 뻥튀기 아저씨도 자기 집에서 튀겨갖고 오면 제품 만들어 보면 너무 무겁잖아. 부피가 크고. 그러니까 아예 조그만 원료를 시장까지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튀겨서 바로 소비자한테 건네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사람은 무슨 산업? 시장 지향형 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지금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보시고요. 기타 오늘 좀 설명해야 될 게 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기억에 보니까 노동 지향형 입지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요거는 그냥 보겠습니다. 노동 지향형 입지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동력에 의한 임금 비중이 큰 산업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충분한 곳에 입지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고요. 디귿은 직접 지향형 입지 아까 해보지 않았나요? 직접 이익. 그렇지. 이제 물류시설 같이 쓰면 된다고 됐고요. 오늘은 중간 지향형 입지 한번 설명할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기가 평택이에요. 평택. 평택 저기 끝에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이. 근데 이 섬에서 골뱅이가 많이 잡힌다. 골뱅이가. 근데 사람들이 골뱅이 통조림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골뱅이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공장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 일단 배 타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한국까지는 배로 와야 되겠죠? 바다니까 그렇죠. 한국까지 배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 공장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그러면 배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배가 못 들어가니까 물건 내려가지고 다시 트럭에다 옮겨 싣고 다시 공장까지 이렇게 와야 된대. 그러면 원료 산지에서 공장에 이르는 중간 지점에 어딘가에 수송수단이 바뀌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하차 비용 또는 전체적인 운송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조림 공장이 여기 있지 않고 이 항구 근처에 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로 싣고 들어와서 바로 공장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불필요한 수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 중간 지향형 입지라고 한답니다. 또는 그걸 갖다 적한 지점, 이적 지점이라고 한대요. 나중에 개념 한 번 정도만 읽으세요. 다음에 이제 한 장을 잠깐 넘겨서 우리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94페이지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참, 옛날에는 이게 한 문제짜리래.
지금 이게 글자가 작게끔 나오고 그림도 줄여서 나온 거지. 우리 시험 보면 가서 시험지가 A3인가? 이만해요. 이만한 거에 이게 다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면에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학계로는 통상 한 면에 6문제 내지 7문제 나와요. 한 면에 통상. 근데 저거는 한 면이 이만큼이야. 문제. 근데 답 찾기는 좀 수월했는데 이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등 운송비라는 용어를 근래에도 막 물어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예, 그래서 그냥 용어 정리 한번 해보려고요. 자, 칠판 볼게요. 7번 볼게요. 예, P가 있대, P가 있는데 첫 번째 라인이 있대요. 그냥 볼 거예요. 공장이 도심 중심부 P에 있지 않고 첫 번째 라인에 와서 입지를 하게 된다면 여기 있든 여기 있을 때보다는 운송비가 10원이 더 들어간대. 10원이. 그러면 요 라인에 걸치면 어디에 있더라도 똑같이 10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등 운송비선이래. 등 같대요. 이 선에 걸치면 중간에 P 있을 때보다 요 라인 선에 걸쳐 있으면 P에 있을 때보다 10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대. 어디에 있든지 그 비용이 똑같대. 그래서 등 운송비선이라고 그래. 다음. 두 번째 라인에 걸치면 20원이 더 들어간대. 세 번째 라인에 걸치면 30원이 더 들어간대.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요지가 요거였습니다. P에서 만약에 요 지점 L이래. L. P에서 L로 공장이 이동하게 된다면 어떤 전제 조건을 줬냐면요. P에서 L로 간다면 인건비를 도심 외곽이니까 인건비가 10원이 절약할 수 있대. 10원. P에서 L로 간다면 인건비 10원을 절약할 수 있대. 그러면 P에서 L로 가는 게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물어봤네. 타당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게 봐봐 이게. P에서 L로 가면 인건비가 10원이 줄어든대. 가는 게 좋아 안 좋아?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면 어떻게 해. 응?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문제가 그런 식의 문제라면 왜 내겠어. 일이 가는 대신 하나를 넣고 하나를 읽고 그러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이제. 너 틀리면 오늘 너 샷다 잠그고 이제 못 나가는 거야 이제. 그 밖에 창문 잠그세요 여기. 예, 빨리. 가는 게 좋아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좋냐 안 좋냐 그래 대답하라 말이야. 좋냐 안 좋냐 확실하게.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자 봐봐요. 아까 등운송비가 안 좋지. 안 갑니다. 왜냐면요. P에서 L로 가면 인건비가 10원이 절약이 된대요. 근데 수송비는 P에서 L로 가면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요 지점이 첫 번째 라인에 걸치면 10원이 더 들어가, 수송비가. 두 번째 라인에 걸치면 20원이 더 들어가. 그러면 L로 가면 종전에 비해서 수송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줄어드는 돈 10원보다는 더 들어가잖아, 돈이. 그러니까 P에서 L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답으로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4번을 보니까 L 지점에서 노동비를 10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운송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공장 입지는 L로 이동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게. 네.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는 이렇게 나오질 않아.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막 등운송비 이런 소리가 다시 나와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그냥 한번 보여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요. 다음 196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와요, 정책. 이제 앞쪽만 좀 살짝만 좀 하고 갈게요. 일단 뭐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 잠깐 그냥 들을게요. 196. 자,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걸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죠. 토지 문제, 주택 문제, 환경 파괴에 관련된 문제, 뭐 거리 질서 문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문제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읽어볼 거예요. 반가루 2번에 이제 밑에 보니까 반가루 1번, 양가루 2번 밑에 1번. 악화 성향이란 말 보이세요? 자, 무슨 성향?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나빠진다.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다. 두 번째 밑줄. 제목만. 자, 무슨 성? 비가역성. 부동산은 한 번 잘못 이용하면 원상태로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 잘 세우고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참 뭐 다른 의도를 갖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뭐 4대강 문제도 보면 이제 아주 생태계가 그냥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잘못했으면 원상태로 되돌리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그런 다음에요. 그 할 때 들어간 비용보다 원상 회복하는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부동산은 뭔가 한번 잘못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처음부터 계획 수립하고 잘해라 뭐 이런 의미. 다음 세 번째 지속성.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금방 해결되고 개선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다. 지속성.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주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측면의 문제가 같이 나타나. 복잡해.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어떻게? 다양성. 해결 수단의 다양성. 그렇게. 다음. 이제 오늘 200페이지 하나 듣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로렌츠 곡선, 뭐 진위계수 뭐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잠깐 듣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 아, 이제 저번에는 이거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눈치가 있어야 돼. 저번도 하고 이번도 계속 연달아서 하고 5월 달에도 세 번째 계속 연달아서 하면 아, 얘는 시험에 아주 잘 빈번하게 출제가 되나 보다. 근데 저번 달에 했더니 이번 순환 때는 살짝 넘어가는 게 있어요. 중간에 좀 보였나 모르겠네. 저번 달에는, 그러니까 저번 순환 때는 체크 다 해놓고 이번 순환 때는 살짝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한번 대충 봐주면 되는구나.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예? 요거는 이제 오늘하고 안 해, 이제. 오늘하고 안 해. 그러니까 뭔 이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 용어 정도만 하나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서 해요. 자, 여기 볼게요. 그냥 제가 좀 편하게 평을 바꿔서 할게요. 사람이 1명, 2명, 3명 해가지고 총 사람이 100명이 있대, 100명이. 근데 토지가 그냥 할게. 토지가 1평, 2평 해가지고 총 시장에 100평이 있대. 그러면 가장 퍼펙트한 분배는 한 사람이 한 평씩, 한 개씩 나눠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사람이 10개를 가지고 갖는 거고 50사람이 50개를 갖는 거고 해가지고 가장 완벽한 분배는 이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예. 차이 없이 다 똑같이 나눠 갖는 거. 그래서 이 대각선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완전 평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완전 평등이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근데 현실은 이게 안 되는 거고. 볼래요? 현실은 사람이 20명이 있대. 20명이. 그러면 부동산이 100개가 있으니까 사람이 20명이라면 완전한 평등은 20명이 20개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0명이 20개를 못 갖고 한 10개 정도 갖는 거예요. 10개. 이렇게.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고. 예.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만약 99명 있는데 99명은 단 하나도 못 가지고 마지막 100번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버렸다. 이렇게 노란색이다. 그러면 완전한 뭘까요? 완전한.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이 사람이 있는데 99명은 하나도 못 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몽땅 다 가져버린대. 완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완전 불평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완전 평등도 사실 없고 완전 불평등도 없고, 근데 대부분 어떤 식이냐. 20명이 한 요만큼 가진대. 예. 그 다음에 40명이 이만큼 갖고, 그래서 가진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좀 덜 가지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처럼 나타나는 게 불평등선이거든요. 근데 어디?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누가 더 불평등할 것 같아요? 그치? 이 노란색 쪽으로 갈수록 불평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경제학자가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 선을 통해서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려고 이 선을 만들어 놨대요. 예,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만 잡아 그냥. 우리 보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주를 묘사할 때는 배를 이렇게
배를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요. 예. 진짜 그래, 진짜. 왜냐면 아까 우리 지대는 불로소득 이런 소리 잠깐 해봤죠. 그쵸? 그럼 지주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토지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에서 계속 수입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불을 축적하니까 배가 볼록 이렇게 나온답니다. 배 나온 사람들은 뭐가 많다? 배하고 땅은 비례하는 거, 비례. 저도 많아요, 땅에. 자, 그래서 로렌츠 곡선처럼 배가 이렇게 볼록하면, 아, 불평등이 심화된 거다. 그렇게 그냥 감 잡으세요. 지주 생각하시면서. 예, 이렇게 하고. 이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통계학자인데, 이 사람이 진위계수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거 그냥 들으세요. 진위계수는 전체 면적 중에 불평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측정하는 게 진위계수인데, 진위계수가 0과 1 사이에 있대요. 자, 분수에서 1이란 것은 분모, 분자 크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이거래. 그럼 결국은 이게 뭔 말이냐? 한 사람이 나머지를 다 가져버렸대요. 그래서 진위계수가 1이란 것은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평등한 거. 완전 불평등이래. 근데 진위계수 0이란 것은 말이죠. 0이란 것은, 예, 완전 평등한 말이에요. 예, 완전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보세요. 진위계수는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 자, 진위계수는 뭘 측정하는 거다?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 그러면 1이란 것은 10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위계수 1이란 것은 100% 완전히 불평등하다. 한 사람이 다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위계수가 0이란 것은 불평등이 0%래. 불평등 0%라는 것은 완전히 뭐다? 완전히 평등이다. 그러니까 감만 잡으세요. 예, 그래서 솔직히 아직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이런 거 시험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용어는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모르면 학교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 모의고사 볼 때마다 계속 내가지고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예 안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지금까지는 안 나왔다 이거지.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듣고 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버려. 안 돼. 그래서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더 편하게 들으세요. 더 편하게.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저 밑에 10분위 분배율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부모가 상위소득이래요, 하위소득이래요. 상위소득 20%인 사람들의 소득의 합계. 부모가 하위소득 40%인 사람들의 소득의 합계. 이걸로 측정하는 값이 있는데, 이 숫자가 얼마냐? 아니,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병원에서 지금 투병생활하고 계시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 여기 속하죠? 그렇죠? 우리 어디에 속하나? 하위까지는 아니겠지. 아무튼 원래 그러면 어디? 이건희 회장님 혼자 가진 재산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다 합치면 우리가 조금 적나요? 많이 적어. 천문학적으로 적지. 아마 우리 핸드폰에 찍혀있는 사람들 다 재산 합쳐도 우리가 더 적을걸? 아마? 그래서 이거는 측정에는 의미가 없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떤 개념만 알아두면 되냐면요. 정부가 만약에 세금을 때릴 때 누진세율 적용해서 고소득자에게는 세율을 많이 적용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세율을 낮춰준다라고 한다면 여기 아랫부분은 오히려 실질소득이 좀 더 줄겠죠. 종전보다는. 윗부분은 세금을 덜 걷어가면 실질소득이 커지겠죠. 그러면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면 그 값은 종전보다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뭐 세금 정책이라든지 임대주택 정책, 이런 정책을 하게 됨으로써 종전에 비해서 10분위 분배율은 종전보다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 정도만. 그래서 아무튼 다시 로렌츠 곡선이 볼록한다. 지주 생각하셔야 돼.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에 진위계수는 불평등계수야. 자, 이렇게 해. 자, 진위계수는 불평등계수. 시작. 진위계수는 불평등계수. 0과 1이야. 0이 0%고 1이 100%야. 진위계수가 100%다. 한 사람이 다 가져가 보는 거야. 완전히 불평등한 거지. 진위계수가 0%다. 불평등이 없다. 똑같이 나라 가졌다. 이런 개념. 예.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도 그 상위 소득 5%인 사람이
전체 토지의 거의 90% 가까이 갖고 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예? 아무튼 그래. 자, 이 정도만 딱 정리를 하자. 여기까지만. 이제 다음 주 수업 때는 이제 204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자, 어디 오늘 이제 오늘 계산 문제를 좀 많이 했죠? 그렇죠? 어디 첫 번째 주거분리 여과작용에서 자 일단 주거분리는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이 서로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 그러면서 고가 주택 지역이든지 고소득층과 인접한 주택 지역이든지 여기서는 정의해부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책 넘기지 마. 집에서 봐. 자꾸 소리 나니까. 그다음에 저가주택 지역이든지 저가주택과 인접한 주택 지역은 부예부과 할 임대에서 거래된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과작용 이 둘이 묶어가면서 이제 하면서 또 뭐 있냐면 자 공가 침입 천이 들어봤어요. 공가 침입 천이에 의해서 지역이 하향여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했고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 임차인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럼에 따라서 종전에 비해서 일반 재화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양적인 질적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의 공급량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네. 다음 두 번째 효율적 시장. 요거는 사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 계산 문제.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가 있었다. 확실하게 개발된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알았을 때의 토지 현재 가치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정보를 이용했을 때의 현재 가치를 빼주면 된다. 뭐 이렇게 한번 해봤죠.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이거는 그냥 어떤 토지가 있는데 개발된다면 4,400만 원. 1년 후에 개발된다면 4,400만 원. 개발 가능성 50%. 안 된다면 2,200만 원. 안 될 가능성 50%. 할인율 10%일 경우에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면 아까 찍는 방법으로 하면 이게 몇 초 안 걸려버려요. 차액 2,200에 절반 1,100 나누기 1.1 하면 1,000만 원 그냥 끝나는 건데 이번 순환까지 그렇게 복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고 책에 있는 대로 차분하게 처음부터 하자고 그랬어. 그러면 개발이 된다는 확실한 정보를 이용했을 때 그 토지 현재 가치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정보를 이용한 토지 가치를 빼자고 그랬죠?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된다 4,400이죠? 될 가능성 절반. 안 된다 2,200이죠? 절반. 그러면 3,300이네. 3,300. 2,200, 1,100 하니까. 그러면 3,300이라고 그냥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1년 후잖아. 할인율이 10%니까 그냥 1.1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고 이자율이 10%면 1.1로 곱하고 그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 가치가 얼마냐면 3천만 원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은 확실하게 개발된다면 4,400이죠. 4,400은 언제 가치야? 1년 후의 가치니까 1.1로 나누면 4,000이죠. 그래서 답은 4,000에서 3,000 빼니까 얼마? 1,000. 그렇게 1,000. 네. 자, 다음 이제 지대 이론. 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라고 했다. 리카도 차액지대설 한 개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누구 관점에서만 보니까? 임차자 관점에서 보니까 마르크스 한 개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임대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T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다. 거리하고 수송비는 비례. 맞죠? 수송비하고 지대는 반비례. 그렇게. 입찰 나오면 최대 지불 능력, 최대 지불 능력을 연결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다음 준지대라는 것도 들어봤네. 준지대는 영구적인 지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지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네. 다음 도시 구조 이론. 버즈에스의 동심원설 해봤어요. 자, 1번 중심 업무지대,
여러 기능이 있는 뭐 종합적인 기능이고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네. 2번은 점이지대, 전이지대, 천이지대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3번 저소득층지대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게 이 지대 이론 뭐 도시구조 이론 이런 데서는 우리의 생각하면 안 돼요. 버젯을 이해한다면 도심 중심부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맞지요? 다음에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고용 기회가 많은 부도심 근처에 입주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가자고 했거든요. 다음, 호이트의 선형이론. 고소득층이 쾌적하고 양호한 공간을 중심으로 먼저 자리 잡고 고소득층이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 입지가 결정이 된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핵심이론. 그래서 동종 활동은 유사 활동은 모여서 입지하고 다른 놈들은 떨어져서 입지한다. 그렇게만 해가지고 오답 찾아내면 된다고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버젯의 동시건설하고 튀넨의 이론이 있었잖아요. 튀넨 이렇게 이게 누가 선배였더라? 튀넨이 선배였으니까 버젯가 튀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에 응용을 했다. 그렇게 표현해야지 맞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상권 이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소 요구치 제와 후 도달 범위는 중요해. 매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 소비자가 물건을 사줘야지만 매장이 지탱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최소 요구치. 매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치는 매장마다 다 똑같아 하면 돼, 안 돼? 차이 있겠죠? 그 매장이 들어섰을 때 물건 사러 와주는 사람들 재화의 도달 범위 누가 더 클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점포 유형과 입지 요거 좀 아까 해봤던 거 집심성 도심 중심부에 있는 거 동종 업종끼리 모여 있는 거 집재성 세탁소 편의점 산재성 철공소 화원 국부적 집중성 전자제품 매장처럼 고객이 물건 살 때 여러 점포하고 비교하는 것은 선매품. 예. 방금 전에 했는데 그러시네. 예. 한지 채 40분도 안 지났구만. 아무튼 그래. 그럴 수 있죠. 왜? 우리 인간이니까. 자꾸 그래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안 잊어버리면 저는 실업자가 될 텐데 듣고 잊어버리고 방금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정한이는 이름 죽어도 안 잊어버리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계산 문제가 제일 중요했죠. 계산 문제 전혀 쫄 이유도 없다. 아까 확률 계산하는 거 던졌을 때 동전에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확률 계산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상권의 형계 1대 루트 밑에는 큰 거 작은 거 위에는 큰 거 해가지고 작은 매장을 기준으로 큰 매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문제 없음.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네. 자, 기타 이제 뭐 공업입지 좀 전에 해봤죠. 용어 정리. 집적이기라는 용어 해봤네. 한 곳에 모여서 모일 집자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 이익이 생긴다 했고 아까 저기 골뱅이 이야기도 했네. 수송수단이 바뀌는 그 중간 지점에 공장이 입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송수단이 체인지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간 지향형 입지 또는 책에 보면요.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니까 나중에 보시고 가장 공업 입지에서 비중이 큰 것은 뭐냐면 요거죠. 이거 무슨 지향형 입지냐. 특정 지역에서만 원료 조달이 손쉬운 재화는 원료 조달을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원료 지향형 입지. 어디서나 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지향형 입지. 왜? 제품의 부패가 심하거나 또는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같은 경우는 시장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중량 증가 산업은 무슨 지향형? 원료는 조그마한데 제품은 커져. 뻥튀기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하면 되는 거죠. 중량 감소 산업은 아예 원료 산지에서 줄여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량 감소 산업은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형 입지. 예, 그래요. 거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까 해봤어. 로렌츠 곡선. 지주. 예? 뭘로 갈수록 불평등이 심한 거예요. 예, 그렇죠. 진위 계수는 우리 변칙으로 무슨 계수로 하자? 불평등 계수라고 그래. 자, 진위 계수를 뭘 하자? 불평등 계수. 진위 계수가 높다는 것은 불평등이 심화된 거다. 진위 계수가 낮다는 것은 불평등이 완화된 것이다. 자,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쓰게 되면 10분위 분배율은 커지냐 작아지냐? 커진다. 예? 예, 그 정도만. 진위 계수 로렌츠 곡선 10분위 분배율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들어봤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또 하면 되니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래 오늘은 그리고 용어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그냥 듣기만 할 거예요. PIR에 있어. 그냥 들어 그냥. 예. 주택 가격 프라이스 인컴 레시오 비율이래. 주택 구입 가격 인컴 개인의 소득. 네. 아파트가 한 3억 정도예요. 3억 정도. 근데 연간 소득이 한 3천만 원 정도 하네. 그러면 자기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으면 10년을 모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측정하는 게 PIR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기 월급이 월급이 한 달에 250만 원인데 월급을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쓴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사실은 월급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까요? 거의 저축 불가능이죠. 불가능. 아무튼 50만 원씩 저축한다? 그러면 사실은 몇 년 걸리냐면 한 50년 걸려버려요. 겁니다.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근로자 어떤 임금에 비해서 주택 구입 가격의 비율이 너무 크냐 작냐 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부모 잘못 만나면 집 장만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줘야지 좀 손쉽게 하는 거고 개인의 혼자 힘으로 하려면 어렵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요즘에 복습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네. 하고 계시죠? 한다라고 대답해줘 제발. 복습하고 있죠? 좋아요. 마음 편하네. 예. 오늘도 중요한 거 있으니까 복습 잘하세요. 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